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 그리고 프린트 10페이지에 나오는 독립협회와 그 다음에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변하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면서 따라와 주길 바라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는 설립 배경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아요. 즉 아관파천, 지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고종은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러시아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바로 이 고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을 막 요구해 나갔었던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도망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당시에 이 러시아가 바로 이 고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자 그러자 고종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웬만한 이권 다 퍼다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은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같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종은 바로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최혜국 대우를 받았었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그 이권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권들을 이때 당시에 이 열강에게 뺏겼다고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얘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노다지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노다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예요. 무슨 말이 바로 노다지란 말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터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다지가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어떤 한 미국인이 고종에게 광산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서 광산업을 했는데 그 광산이 바로 금광산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이 직접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금을 캤겠습니까? 당연히 조선인들이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금을 캤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 중에서는 금을 열심히 캐다가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금에 손대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감독했었던 미국 감독관이 바로 조선 사람들에게 야, 그거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 말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그 금에다가 손을 대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 라고 no touch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 이거 들을 때 no touch가 no touch하고 들리겠습니까? no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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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ouch 라고 들렸겠죠. 그래가지고서 조선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미국 사람들은 저 금을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화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노다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바로 웃지 못할 비하가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미국으로 갔었던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 금들의 전체 양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 양은 바로 조선 정부의 1년 예산들 어느 정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되는 금들을 이때 당시에 미국인들이 가져갔었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을 조선 정부는 그냥 이권을 줬던 거예요. 즉 그 광산을 운영하면서 얼마 정도 나오는 세금만 받아 먹었을 뿐 거기서 많이 나왔었던 모든 그런 광물들을 전부 다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없는 자원들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뜯어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꾸라지들을 보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등장하는 한 개화파 인물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여기 보이다시피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서재필 선생은 당시에 일본으로 갑신정변 당시 때에 물러갔다가 그랬다가 바로 일본의 푸대접에 실망해가지고서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상이 워낙 뛰어났었던 인재이다 보니까 거기서 미국에서 그나마 좀 대접받는 사람이 바로 의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의원을 개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2차 과거 개혁 당시 때 박용현은 옛날 동료였던 서재필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옛날과 좀 다르게 바로 명성하고 민비가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러니까 서재필 당신은 그냥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서 몇 개월에 걸친 그런 시간의 끝에 드디어 이 서재필은 조선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선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를 불렀었던 바로 이 박영현은 쫓겨나갔고 그 다음에 정권은 친노 정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서재필이 좀 벙ጭ게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당시의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생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바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서재필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영어를 유창하게 막 이제 구사를 하면서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서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저 서재필 저 녀석이 역적 자식인데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네? 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건너가면서 마음을 좀 많이 바꿔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가지고서 서재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터치를 그다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개화파 계통에 해당됐었던 서재필 선생은 이때 당시에 바로 친미파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조선 안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번째 서재필은 바로 조선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서재필의 장점은 뭐냐면 당시에 일본이 그다지 접하지 않았었던 미국의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알고서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미국 방식의 근대화를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재필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듭니다.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한글 신문이에요. 완전 순 한글로 이루어졌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신문을 만들긴 했었지만 그 신문들은 굉장히 한문으로 이제 많이 쓰여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양반들이야 이게 쉽게 봤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런 신문들을 잘 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서재필은 한글로서 바로 이 신문을 만들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바로 이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립신문을 영어판으로도 만들어서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여러 공사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영어판 신문을 만들어가지고서 뿌리게 되었으니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서재필이 와가지고서 독립신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전에 이 서재필은 바로 역적에 해당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적놈이 와가지고서 무슨 놈의 신문인지 뭔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신문을 안 봤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신문 속에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나름대로 기자들을 고용해가지고서 기자들을 파견해가지고서 여러 분야에서 취재를 실제로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어느 순간인가 바로 독립신문이 어쩌다가 한번 안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가시가 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신문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른바 양반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신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조금씩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름대로 다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서재필은 개화파와 그 다음에 지식인들과 각종 옛날 관료들과 같이 바로 이름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독립협회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반역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 서재필이다 보니까 정부도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상황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틈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서재필이 이용해 먹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독립협회의 활동은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민중계몽입니다.
글쎄요, 서재필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했던 것은 갑신정변의 숭고한 뜻을 일반적인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지지했다고 한다면 갑신정변은 반드시 성공했을 텐데 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서재필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즉 바로 자신들의 뜻들이 결과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열심히 계몽하는,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게 돼요. 공개적인 장소 같은 데서 각종 강연회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을 여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명 가가지고서 모여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떼거지로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것을 막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르다고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독립협회의 자체적인 그런 회보를 만들어 가지고서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자기들의 그런 특정적인 그런 정보 같은 것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민중들에게 세상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들에게 바로 기대지 않고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바로 그런 의지를 사람들에게 표명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 입장에서도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데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다른 나라에게 자꾸만 기대 가지고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하게 되면서 바로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독립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자,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청나라에서부터 오고 있었던 그런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 있었거든요. 바로 영혼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그 터가 좀 잠깐 나와 있죠. 영혼문이라고. 그 영혼문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프랑스의 개선문 있죠. 바로 이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의 의지를 바로 담았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서 머물렀었던 모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바로 열망을 인식시켜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는 독립협회가 주도를 하긴 했는데 독립협회만 주도한 건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 개의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회의를 이때 당시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관료들조차도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관료들의 숫자는 훨씬 더 좀 적긴 했겠죠. 바로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바로 정부의 정책과 그때 당시에 열강들이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조선 정부에게 나쁜 것인지를 열심히 규탄하고 그 다음에 이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바로 주장을 열심히 해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많은 부분에서 이권 같은 것을 막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들은 인식 있는 사람들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이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니네 나라에게만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이권을 요구할 것을 철회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요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도 사실 약간 좀 독립협회에 덕을 본 것이 있어요. 즉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게 이권을 넘겨야 되는데 독립협회가 하도 많이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정부도 거기에 떠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다가 이권을 요구했었던 다른 나라들도 쌍수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빼앗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네들의 평판들이 되게 나빠지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실제로 철회하게 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돼요. 즉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이 실질적인 자유를 조선에게서도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책 잘못
냈다고 해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부 욕했다고 해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모였다고 해가지고서 대규모 모였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감옥에 갇히거나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서양의 근대적인 국가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정부가 발달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때 당시에 이들은 주장을 해왔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열강들에게 그렇게 밀렸었던 이때 당시에 정부, 그런데 민중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독립협회는 정말 거대한 발자국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시대 때의 모든 서양의 열강들은 말이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의회와 그 다음에 정부와 그 다음에 사법부가 나뉘어져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가부개혁 당시 때에 사법부는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의회였던 거죠.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서양 열강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바로 왕실만 구워 삶으면은 그러면은 마음대로 먹어치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꿰뚫어 봤었던 서재필은 바로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유지해 나가게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때 당시에 몇백 명이 넘는 그런 의원들 전체를 바로 다른 나라가 설득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의회를 설립해 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열강들의 그런 침탈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의회 설립 운동을 이때 당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은 여러 번의 만민공동회 같은 것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정부 측에 어느 정도의 양보를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관청과 민간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정부의 개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를 협상을 하게 됐었고요. 그 협상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헌의 6조라고 하는 대원칙을 이때 당시에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1페이지와 그 다음에 교과서 27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 헌의 6조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신하여 황실의 번영과 황제의 권한을 튼튼히 할 것. 나름대로 지금 황제에게 압을 떠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할 것. 이때 당시에 바로 의회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이제 뽑혔었던 관청이 바로 어디냐면 이미 유명무실했었던 그런 관청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의회로 만들자고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각부의 대신들과 그 다음에 의회의 의장이 바로 같이 합동으로 서명해서 시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에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공정하게 하고 예산을 국민에게 알릴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대표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국민들의 대표들이 바로 즉 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줬던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 4번 중대한 범죄는 공판을 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바로 미국식의 근대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임관 즉 고급 관리를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정할 것.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으며 또 한 가지, 정해진 규칙은 실천할 것.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바로 의회가 있어야지 이것이 여기에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다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의회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뭔가 교묘하게 숨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헌의 6조를 진짜 채택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정부는 이 헌의 6조를 받아들여서 이 독립협회와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주관을 주로 했었던 만민공동회와 그 다음에 그들과 협상했었던 관민공동회에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밀려가지고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때 당시에 결정을 실제로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미국의 어떤 기자들은 이걸 보고서 되게 깜짝 놀라게 돼요.
그들이 했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민중들이 정부에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고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실제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근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즉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진보를 너무 빠른 속도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저항을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가 제대로 맡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정부가 이것을 허가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의회를 설립하기로 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여기다 결재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갑자기 보수 세력 중에서 일부가 고종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제폐하, 사실 저들은 왕을 앞장 세우면서 입헌군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프랑스 대혁명 당시 때는 바로 루이 16세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서재필도 사실 보면은 왕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화제 국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보수 세력들은 고종 황제에게 이 독립협회가 알고 봤더니 역적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들의 주장에 밀려가지고서 의회를 설립하자고까지 전부 다 설득을 당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하면 루이 16세처럼 자기도 목이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고종 황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민중의 의지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었던 선비들이 바로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국가를 현명하게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무지렁이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한다고 한다면 나라가 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 보수 세력들이 바로 공화국을 세울 것이라고 모함을 딱 때려버리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고종의 그런 의사가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즉,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허니 6조를 고종 황제가 수용하겠다 딱 얘기를 하게 되자 이 독립협회가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 관민공동회에 참여했었던 정부 측 대신들을 전부 다 체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허니 6조를 수용하겠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의회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말을 전부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국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어떻게 했었냐면 이들은 바로 연일 만민공동회를 하루 종일 거의 철야로 밤새도록 막 그냥 물 일으키면서 서울 시내에서 정부는 지금 현재 체포했었던 독립협회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화파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당장 풀어줘라 라고 막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요구가 한두 명이 한 것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한 10,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저항을 하니까 정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해당되는 사람들을 정부가 풀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민공동회가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즉 정부는 당장 예전에 바로 고종 황제께서 허락을 해줬었던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즉시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또 연일 계속해서 철야로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 조금 좀 이제 고종 황제가 좀 질린 겁니다. 아니 개화파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민공동회에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풀어준 것만 해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민중들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서 왕한테 막 협박을 하면서 의회를 설립하라고 해? 이 자식들 안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종은 주변에 있는 공사관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조만간 곧 만민공동회를 정부가 힘으로 해산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해산은 각 국의 공사관들에게 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라고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떻게 썼었느냐, 당시에 보부상들은 여러분들 등짐 장수와 그 다음에 보짐 장수 같은 사람이 보부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보부상들의 경우에는 왕실에게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대가로서 모였었던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쯤 오게 되면서 이들은 특권 상인으로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뭉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뭉쳐가지고서 만들었었던 이 보부상들의 협회를 이끌어서 황국협회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정부의 요구사항을 잘 듣는 협회가 바로 이 황국협회다 보니까 고종은 당시에 이 보부상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뭉쳐가지고서 바로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들었어도 이때 당시에 보부상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황국협회 사람들은 바로 고종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만민공동의 사람들을 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내 한가운데서 거의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서 시내가 되게 소란스럽게 되자 바로 이때 당시에 고종은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그런 싸움 때문에 바로 시내가 너무 어지럽히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겠다라고 딱 선언한 다음에 바로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를 바로 사회를 혼란시키다는 명목으로 둘 다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시도를 꺾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독립협회도 같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의의는 당장은 독립협회의 개통에 해당됐던 그런 대신들과 지식인들의 의도는 꺾이게 됐었어요. 하지만은 이후에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민중들이 계몽이 되어서 국가를 강화를 해가지고서 나라를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이때 당시에 벌이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애국계몽운동을 이들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번 별표 하나, 독립협회의 설립 배경 동그라미 1번 아관파천으로 자주권 손상 동그라미 2번, 열강의 경제침탈, 철도, 광산, 산림 등의 이권 가속화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서재필이 독립신문, 자, 이것을 설립 후 자주독립과 민권의식 고치 동그라미 2번 개화파 지식인 및 그 다음에 관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별표 2개. 활동에서는 박스 치겠습니다. 민중계몽운동 박스 동그라미 1번 국민계몽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근대적 정치 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되죠. 동그라미 3번 회보를 간행하게 됩니다. 자, 자주 독립운동 박스 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독립문 및 독립관을 설립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다음 줄에 열강의 이권침탈 규탄 이권수호운동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유민권운동에서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하자는 측면에서 관민공동회 박스 이걸 개최한 다음에 밑줄 치겠습니다. 헌의 6조를 채택하여 박스 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의회 설립 결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활동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해산에선 동그라미 1번 호주 세력이 독립협회와 공화국을 세울 것이라고 모함을 했었던 것이죠. 거기다 동그라미 2번 대의 정치, 즉 의회에 의한 통치에 대해서 고종이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돌려서 정부가 군대와 빈칸에 적겠습니다. 황국협회를 이용하여 해산하게 됩니다. 의의는 박스 치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으로 계승. 자, 밑에 나와 있는 자료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뺏겼었는지.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2번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개혁을 추진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으로는 여러분들 이 고종은 독립협회의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즉 당시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 국가의 격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 독립협회가 주로 나서가지고서 이른바 고종이 조선의 궁궐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독립협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일반 양반들도 이것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양쪽에서 같이 주장하게 되면서 고종은 어쨌든 간에 궁궐을 옮겨오게 돼요. 즉 덕수궁으로 이때 당시에 환궁하거든요. 덕수궁으로 환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차하면 일본군들이 와가지고서 궁궐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가장 근거리에 외국 영사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덕수궁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이 덕수궁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아예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고종이 바로 궁궐로 돌아오게 되자 이때부터 바로 이 독립협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들도 마찬가지고 양반 유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고종이 바로 스스로 이제는 독립국을 스스로 선포를 해가지고서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떨쳐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다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때문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스스로 황제국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연호도 이때 당시에 일본이 져준 연호가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광무라고 한 연호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합니다. 그리고 보통 황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의식 중에 하나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직접적으로 이때 당시에 고종이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황제가 하늘에게 제사를 하는 의식을 하는 건물이 여러분의 교과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황궁우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지금은 없어진 환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선은 드디어 황제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무라고 하는 연호로 바꿨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은 근대화 개혁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게 됩니다. 즉 원칙은 그겁니다.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었어요. 구본, 옛날의 것을 근본으로 삼지만 신참, 바로 새로운 것은 참고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점진적인 개혁 추구를 하겠다고 이때 당시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때 점진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다지 좀 맞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는 황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 고종 황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원칙에 따라서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을 만듭니다. 즉 독립협회와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다음에 이때 당시에 황제의 권한이 좀 세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일종의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서 이때 당시에 스스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되게 독특하게도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이것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즉 국민들의 대표도 뽑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법들은 황제가 마음대로 만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황제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내세우면서 되게 아쉬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법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전제 황권을 표방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정부는 항상 수모를 당했었죠. 툭하면 일본군에게 군거를 함락당하고 청나라 군대에게 군거를 함락당했었잖아요. 때문에 이미 이전에 제3차 갑오개혁 당시, 즉 을미개혁 당시에 바로 군대 개혁이 실시가 되기는 했었지만 이걸 훨씬 더 대규모로 만들어서 중앙에다가는 바로 나름대로 정예 군대인 시위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규모를 굉장히 좀 많이 키우고 지방에다가도 여러 군데에다가 진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바로 이러한 군대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던 것이에요. 즉 원수부라고 하는 관점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들 군대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자료 중에 하나에 의하면 당시에 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생각보다도 점차 강화가 많이 됐다고 해요. 나름대로 고종이 조선의 군대가 약했던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고종은 열심히 군대에다가 국력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게 가지고서 당시에 조선의 군대 전체 숫자가 3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하죠. 나중에 가서는 최신식 군함까지도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이 끌어오기도 했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국가를 통치하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는 국가의 근본적인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합리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던 방식은 주로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백성들의 바로 직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전체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거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부에서 어떻게 백성들의 전체 수확량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의 바로 주인이 누군지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토지에서 그 해에 수확했었던 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그 다음 해부터 바로 그 해가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이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할 때에 사업을 실시를 하는 실제로 측량을 하는 관리들에게 몰래 가가지고서 막 뇌물을 주면서 내 땅은 바로 열심히 농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그냥 황무지로 적어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 정부에서는 당시에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겼던 토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걷었던 그 방식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공백이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에 실시했었던 그런 이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은 이게 바로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이거든요. 양전. 즉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계, 바로 토지에 대해서 바로 일종의 토지 문서, 이 땅은 누구의 토지다라고 하는 이 토지 문서를 발급을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즉 서양의 토지를 측량하는 방식을 배워와 가지고 그 해에 그 토지에서부터 나왔었던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토지 가격의 뭐 몇 퍼센트, 뭐 1%면 1%, 3%면 3%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서 세금을 걷는 것이니까 바로 수확량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실제로 얼마나 거래했는가,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가지고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꼼짝없이 세금을 떼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세금을 냈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방식의 토지를 측량하는 방식을 이 시대 때의 대표적인 지배계층이라 볼 수 있었던 양반 계층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지주이기도 했었던 양반 세력들이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자,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지계민 양전 사업은 실제로 우리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업을 계승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측량을 하겠다는 그런 명목하에 일제가 포괄적으로 실시했었던 바로 토지 정책이 바로 1910년대 당시 때의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됐었죠. 이것은 나중에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공업 진흥 정책을 열심히 펼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근대적인 회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그다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장의 형태로 바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그런 일감을 얻게 되었을 때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조선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불 피우는 걸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나무 막대기 하나로 불을 피울 수 있는 뭐 성냥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선 사람들의 그 옷을 진정하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세탁 사업, 세탁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은행 같은 것들도 일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유통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기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기업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생산했었던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국가의 철도망 같은 이동수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바로 통신수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바로 다른 나라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여러 지역에다가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전차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우편제도 같은 것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차 같은 것은 실제로는 이랬었어요. 나중에 이 시대 때쯤에 이 고종은 명성황후를 그리워하는 것 마음에 서울 시내에다가 바로 전차를 실제로 깝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왔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하철과 약간 비슷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겠죠. 한 칸짜리 그런 전차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녔었는데 고종 황제가 바로 이 전차를 이용할 때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대는 바로 서울의 시민들이 이 전차를 실제로 타고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초창기에서는 전차 운전수가
철로에서 놀고 있었던 그 아이를 보지 못해가지고서 치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이 전차를 전부 다 홀레당 불태워버렸었던 사건도 있었지만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전차가 바로 조선 사람들의 생활 속에 본격적으로 녹여들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각 기술학교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하려고 한다면 해외에서는 좀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는 완전 최신 기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원해야 되죠. 고등학교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술들, 근데 이런 기술들 같은 것들은 이 시대 때 이 기술을 익히게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엘리트가 됐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기술고등학교, 지금으로 따지면은 공업고등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상업고등학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술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 같은 상업학교, 즉 이것은 이제 거의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 해당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기술학교와 그 다음에 상공학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도 했었었고, 전국적으로 교육 입국조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전국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직접 다 학교에 가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전부 다 학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소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때 당시에 전국에다가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실제로 중학교를 딱 하나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만든 지 얼마 지나서 우리나라 망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이런 소학교라든가 기술학교라든가 상공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또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바로 사범학교를 이때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양성해 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생각했을 때도 최고급에 해당되는 인재들의 경우에는 아예 해외로 보내 가지고서 거기에서 각종 해외의 뛰어난 기술 같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광무개혁 당시 때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간 편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누구도 이때 당시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존에 독립협회가 하도 난리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가 하도 난리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일본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서 하도 대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조선을 두고서 힘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개의 국가들이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해도 민권이 신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만민공동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바로 이들의 개입을 열심히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조선 정부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국방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었고, 그 시대 때의 국방력은 아마도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한 3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상치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교육과 상공업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때에 신식 교육을 받으면은 잘하면은 바로 관리로 채용되는 경우도 정말 많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상공업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종사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꽤 높은 성과를 얻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근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너무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대화 정책, 광무개혁을 이끌었던 고종 황제조차도 바로 중요한 근대화의 지표라 볼 수 있었던 의회 설립 운동 자체를 무산시켜버리고 바로 자기를 지지해줬었던 독립협회 자체도 아예 해산시켜버리잖아요. 자기 권력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열강들의 간섭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정부는 스스로 근대화를 실시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열강들에게 그들의 환심을 사면서 그들의 기술을 수용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들을 막 넘겨주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들을 실제로 많이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선 정부는 계속해서 흔들리고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겉모양은 근대화를 실제로 하고 있었지만 그 속 내부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형태의 근대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힘을 키워나갔다고 한다면 언젠가 이러한 성과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세상은 조선을 그렇게 쉽게 냅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른바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조선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을 선포하면서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터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군에게 궁궐을 또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면서 바로 조선은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길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자, 대한제국의 성립, 프린트 11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간 말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발 밑줄쫙. 이것으로써 고종의 환궁 요구 증가 밑줄. 자, 고종이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합니다. 자, 환궁 1897년입니다. 자, 국호 박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한제국. 연호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광무라고 했었죠. 자,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밑줄. 2번 광무개혁의 실시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원칙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구본신참. 자,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제도를 참작함이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했었다. 자, 대한국 국제 박스.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헌법이었었죠. 바로 헌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밑줄. 동그라미 1번. 자주 독립을 표방하고 동그라미 2번. 자, 전제 황권을 규정하게 됩니다. 즉, 전제 황권을 규정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황제가 모든 걸 다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빈칸에 적겠습니다.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 사법, 행정, 외교권 전부 다를 보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선 동그라미 1번. 기존에 있었던 을미개혁보다도 좀 더 군대를 강화시켜서 동그라미 1번. 중앙에는 시위대와 그 다음에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황제가 원수부, 빈칸에 적겠습니다. 원수부를 통해 군대를 직접적으로 통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양전지계 사업. 양전지계 사업. 이 양전지계 사업을 통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상공업 진흥 정책으로 밑줄 오른쪽에 보면은 근대적인 회사 및 공장 설립. 동그라미 3번에 근대 시설이었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전화라든가 전차라든가 철도라든가 우편과 같은 분야를 확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각종 빈칸에 적겠습니다. 기술학교. 기술학교, 그 다음에 상공학교까지 만듭니다. 밑줄 칩니다.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소학교. 자, 소학교 및 사범학교 같은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자, 별표 하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자주적인 개혁, 동그라미 2번에 국방력 강화, 동그라미 3번에 교육 및 상공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표 하나입니다. 한계에서는 동그라미 1번 집권층의 보수적인 성향과 동그라미 2번 열강의 간섭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박스 치겠습니다. 러일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 광무개혁의 실시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별표 2개 반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